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세 가지, 진보, 소위 진보, 종북 세력의 제도권 언론으로의 진출, 그리고 조중동, 오래된 언론의 반이승만 노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언론이 아니라는 거죠. 기간지. 북한에도 조선노동당의 기간지인 노동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매체가 있는데, 가령 연합뉴스의 그 주주 및 지분율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연합뉴스가 국가통신사거든요. 순수한 언론의 기능을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주주가 뉴스통신진흥회, 이것은 국가기관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주주인 셈이죠. 연합뉴스.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 KBS, 그리고 문화방송 MBC. 셋 다 모두 국가기관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주가 1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0% 이상이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본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현 정권에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사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언론사, 방송사는 공시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만 보여드리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상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일성 추종을 했던 세력들 또는 내각제 세력들, 그리고 현 정권의 이익에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 매체적인 방송사라든지 통신사, 아무도 우리 편이 없죠. 쉽게 말하면 제도권 언론이 모두 1948년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죠. 지금 한국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참 저희한테 유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48년 체제라는 것은 헌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한미동맹도 있습니다. 헌법과 한미동맹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도 대부분 다 이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거든요. 또는 국가의 영향권에 들어있어요. 좌익과 국가가 다 장악해버리는 언론과 여론시장, 거기다 토착 내각제 세력, 그 속에서 이 나라의 번영과 자유의 틀인 1948년 체제를 지키는 이승만의 건국을 긍정하고 박정희의 부국, 박근혜의 자유통일 정신을 긍정하고 1980년에 5.18를 신화하는 것에 도전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죽었나, 카빈 소총에 죽었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모두 신성모독처럼 취급하는 정치 세력, 미래통합당의 통합 원리와 저희가 대결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다시 찾아야죠. 참으로 암담하지만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오늘 그 부제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제를 반역 언론에 대결하는 지혜를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것에 반 정도밖에 못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개를 좀 다 할 수가 없는데 시간도 많이 갔고, 제가 다음번에 이 언론 문제는 더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이 지난 탄핵 기간에 보여줬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1948년 대한민국 그 헌법, 1948년 체제의 핵심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저는 이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번 이영훈 교수님, 지금 이승만 TV의 이영훈 교수님이 MBC랑 싸우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그때 MBC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론 자유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말이거든요. 헌법의 언론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자유입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것. 사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하자면 공적 기관이 언론 자유를 해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언론의 자유고,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개회사와 개인 간의 관계의 핵심은 권리나 명예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개인인 이영훈 교수님을 무조건 입을 열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언론 자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헌법 21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 그 화면에서 최순실 씨 얘기를 했지만 조선중앙동화도 헌법 17조를 전혀 몰라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모든 국민은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공인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와, 그리고 개인 박근혜, 개인 최순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하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뭐 병원 기록도 털고 머리 한 것도 털고, 저는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의 수준이 딱 야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인 주사파 영향 아닙니까? 우리 헌법, 1948년 헌법은 이렇게 근사한 헌법인데 한국 기자들은 지금도 조선시대를 헤매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알 권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알 권리, right to know, 알 권리. 이것은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부수된 것으로서 알 권리를 법률이 말하고 있죠.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에게 뭔가 사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없어요. 정보공개법에 요구하는 알 권리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 그것도 공공기관도 무조건 공개하지 않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비밀은 좀 보유해야 될 기관도 있죠. 하지만 지금 한국 언론은 마구 알 권리를 주장합니다. 마구 개인한테도 주장하고 회사에도 주장하고.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무지거든요. 그래서 기레기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저는 한국 언론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개념을 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안 틀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틀어보지 않는다. 지난 탄핵 기간에 최소한 박근혜 이 두 사람을 마녀 사냥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주 내밀한 것까지 모두 다 털어도 된다는 식으로 저인망식 정보 처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태블릿 PC의 내장을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포렌식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고 다 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증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 범죄의 흔적이네 라고 하는 것이 그 태블릿 포렌식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태블릿이 최소한 씨 것인가 아닌가도 불분명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국정농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셨던 검사님, 그중에 이게 국정농단이야, 이게 어떤 법에 위배돼,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이제 일단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소위 진보, 민주화. 하지만 속살은 공산화, 주체사상화, 친북, 종북. 정말 민주화의, 위대한 민주화의 결과를 얻은 세대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이제 잘못된 길은 돌아오십시오. 지금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릴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김일성 체제를 정말 못 들여다봐서 그렇습니까? 저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면밀하게 봤습니다. 그것은 아우슈비츠입니다. 여러분이 늘 얘기하죠. 히틀러. 히틀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민족 말살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이 뭐가 좋습니까? 지금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을 거의 1억 이상을 죽음을 초래했지만은 지금도 우상화하고 있죠. 지금 그 세계로 가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답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한반도 전체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모택동 동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 우리 앞에 다음에 올 세대가 이런 참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독일처럼 해야죠. 독일처럼. 독일 형법은 히틀러를 반인도 범죄자로 딱 규정을 합니다. 찬양 못하게 합니다. 김일성도 찬양 못하게 해야죠. 제가 지금 몸통 주사파라고 하는 지금 미래한국당에 진출해 있는 그 주사파들하고 논쟁을 하다 지쳐서 이제 분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가감하게 주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자. 김일성 찬양 금지를 폐지하자. 김일성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김일성교 포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천지 분별을 못하는 주사파 여러분, 제발 전향 좀 하시고 권력 욕심 그만 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습니까? 김일성 추종자들이 미국 대사의 관절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여권 사진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여권 사진. 여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정경학. 이 사람 태국 사람을 위장해서 한국에 들어온 간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잡혀서 복역을 했다가 최근에 풀려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는 양심수가 되어 있어요. 양심수. 김일성 줄에 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양심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나의 조국이다. 제발 나를 다시 보내다오. 태국 사람, 나중에는 필리핀 사람으로 위장해서 한국에 들어서 암약했고 이 사람이 북한에 보낸 정보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사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양심수가 되어 있거든요. 한국 언론들이 정경학을 양심수라고 만들고 있어요. 진짜 양심이 무엇입니까? 한국 언론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여러분 대신년이 해리스 관절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다 양심하고 관계 있습니까? 뭔가 지금 한국에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내각제 세력 아니면 주사파 세력 아니면 우리 같은 태극기 든 사람들을 다 극으로 몰고 친박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런 정말 거지 같은 언론들 환경 속에서 저희가 여론도 조작되는데 무슨 수로 이길까? 무조건 이겨야죠. 안 이기면 나라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일단
저 이 위기 가운데에서는 태극기 세력이 지금 3년 동안 고생해서 일구어 놓은 이 유튜브 세계에서 일단 노 카피라이트를 선언하고요. 물론 출처는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SNS와 대한 언론을 모두 풀 가동을 하고요.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헌정을 위협하는 내각제 세력과 주사파 세력에게 넘어가서 나라 없어질 수도 있다. 중국하고 연합된 친공산주의로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김일성의 동상을 백두에서 한라까지 세워야 되는 정말 처참한 나라로 갈 수 있다. 지키자. 여러분 다 이 시 들어보셨죠? 김일성이라는 새끼. 제가 오늘 이 시를 읽어 드릴 것입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참 불쌍한 분이에요.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똑똑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 참 어려운 삶을 살다 가셨어요. 동백님 사건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체제를 지키고 또 민주화를 하고 하는 사이에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전 천상병 시인도 희생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영혼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 미워서, 박정희가 미워서 김일성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사파, 뭐 황장엽 주사파, 전대엽 주사파, 김일성 주사파 할 것 없이, 김영환 주사파, 이석기 주사파 할 것 없이 전두환이 미워서, 노태우가 미워서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해도 영혼을 팔면 안 되죠. 이 나라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진리와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이 결국 승리해야 됩니다. 천상병 시인의 김일성이라는 새끼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나 잡지에서 김일성의 독재라고만 하지 36년 독재란 말은 아니합니다. 잠깐 독재라도 호되게 당하는 판국인데 36년이나 혼자 세상이었다니 아무리 공산국이라도 이건 역사상 처음 일입니다. 공산국의 독재는 흔해 빠지지만 스탈린 소련 독재도 30년 정도였는데 36년이라니. 요런 놈은 인간이 아니라 새끼입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악독성을 밝히는 포스터와 같은 짐승입니다. 아들 정의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니 요 놈은 공산주의의 원리조차 모르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진시황 같은 욕심쟁이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말이 통하지 요따위 사람 탈 뒤집어 쓴 숫 짐승하고 무슨 말 하시겠다니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께서는 너무나한 나이팅게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풍자도 들어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6년이 아니라 북한의 저 참혹한 체제, 공포체제가 75년입니다. 75년. 75년이 지나도 이 나라의 진정한 문제를 모릅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새로 나라를 만들 것인가, 통일을 할 것인가, 이런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큰 숙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이념에 경도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책은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 엄청난 체제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종북, 친북, 진보 이 체제가 아주 강건하고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 안아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이 체제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는데 중국 공산당과 한패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들어 있겠습니까? 모두 깨어나서 이 나라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